그럼 우리 앞 시간에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재무상태표를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때에 재무상태표를 일정 시점을 가지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회사명, 회계 단위 이렇게 나누고 왼쪽에는 이제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 그리고 자본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보여준다고 해서 외부 이용자들이 봤을 때에 유용한 정보가 바로 직관적으로 들어오지가 않겠죠. 그냥 이 회사에 자기 돈이 얼마네 그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이 앞에 봤던 구분 통합의 원칙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하고 이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분류를 해서 보여줘요. 그럼 이렇게 보여줄 때에 첫 번째 조건이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에요. 자,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건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는 거예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건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겠다는 거고, 그걸 먼저 배열한다는 건 위쪽에 쓰는 게 먼저 배열하는 거겠죠. 그러면 위쪽에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먼저 배열할 거라는 건데, 그럼 이 유동성이라는 기준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유동 비유동을 나누는 건 비유동의 기준은 첫 번째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상 영업 주기라는 기준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고기간 종료일이 며칠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너무 오래됐나? 이 앞 시간에 12월 31일을 기말이다, 보고기간 종료일이다, 혹은 재무상태표일이다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란 기준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어날 수 있다면 유동으로 볼 거고, 1년 이후에 된다면 비유동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2020년 3월 1일 날 1년 6개월 우리가 대여를 해요. 좀 전에 대여를 했어요. 그럼 1년 6개월 동안 빌려준 돈은 내 돈이죠. 그죠? 그럼 이 돈은 유동일 거냐 비유동일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동 비유동 생각했을 때는 이때의 만기를 생각해야 돼요. 만기. 그럼 만기를 생각하면 얘는 만기가 2021년 8월 31일이 되겠죠. 그럼 2021년 8월 31일이 만기고 내가 돈을 빌려줬던 적금을 들었던 만기, 이때 나한테 현금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건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죠. 그럼 그 이내에 일어나네. 그럼 얘는 유동으로 분류할 거라는 거예요. 유동으로. 자, 왜 이런 이상한 기준을 가진 것처럼 보이냐면, 자, 3월 1일 날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려줬어요. 아니면 정기예금에 가입했어요. 외부 이용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외부 이용자한테 내가 보여줘야지 알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얘를 1년에 회계 기간 동안 한 번 만들 건데 언제 만들 거라 그랬어? 얘를 2020년 12월 31일 날 만들 거라고 했죠. 그럼 이걸 외부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건 아무리 빨라도 21년도 1월 1일부터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가 이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를 바라보는데 그 사람 외부 이용자의 기준으로 올해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면 유동으로 볼 거고 올해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유동으로 볼 거라는 기준이에요. 그럼 지금 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년도에 일어나면 유동이고 21년도 이후에 일어나면 비유동인데 지금 얘는 1년 6개월이라 하더라도 21년도에 일어나죠. 실현되는 거라면 얘는 유동으로 분류할 거라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갚아야 된다면 내년에 갚아야 되면 제가 표현할 때 내년이라는 표현 잘 써요. 왜냐하면 보고기간총일로부터 1년이 결국 내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일어나면 이게 유동이고 내후년에 일어나면 비유동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자 먼저 유동성의 배열의 원칙의 기준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있는데 그런데 꼭 이것만 유동 비유동의 기준이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회사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럼 제조업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구매를 하고 그리고 제조를 하고 얘를 판매를 하고 그리고 대금 회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대금 회수가 되면 이 돈으로 또 여러 군데 쓰고 다시 원재료 같은 걸 구매하고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돌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정상 영업 주기라고 해요. 근데 이 정상 영업 주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딱 잘라버려서 얘는 비유동이야라고 하면 영업 주기 이내에 이 구간 정도까지만 간다면 이때는 그냥 누가 봐도 손해보는 그런 경영 성과가 나올 거고 또 어떨 때는 판매만 경영 성과가 나올 거고 어떨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의 정확한 성과를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상 영업 주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조금 넘어간다면 이 기간까지는 그래도 전부 다 유동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유동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 두 가지예요.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자산은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둘로 나누고 부채도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둘로 나눠요. 자, 일단 이렇게 둘로 나눠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유동 자산은 지금 외부 이용자가 2021년도에 봤을 때 올해 갚아야 되는 돈이 올해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고 유동 부채는 올해 갚아야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1억이 있는데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돈이 10억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면 여러분은 이 회사에 투자를 할까요? 못 갚겠다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분류를 기본적으로 나눠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보여주는 건 그런데 또 좀 부실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유동자산에서도 둘로 나눌 거예요. 얘를 당좌자산 그리고 재고자산으로 나눌 거예요. 자, 당좌자산, 재고자산은 뭐냐면 방금 유동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혹은 정상영업 주기 내 그 기준은 유동성이라는 자산의 유동성은 현금화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현금화하는데 이 재고자산이라는 건 판매를 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팔아서. 그럼 그런 것보다는 내 통장에 돈 있는 거 빼는 게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당좌 자산이 유동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제일 위에 배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재고 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비유동 자산에서는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또 분류를 나누고 있어요. 투자 자산이라는 건 우리 영업 활동에 쓰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힘들면 먼저 팔아야 돼요. 그런데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될 거라고 단정은 못 짓겠죠. 예를 들면 저희 학원이 지금 경영이 만약에 어렵다면 우리 회사가 영업하고 관련 없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을 먼저 팔아야 되지, 우리 학원에서 수업할 때 쓰고 있는 컴퓨터나 책상을 먼저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업활동 관련 없이 투자 목적 가지고 있는 걸 먼저 위에 배열하고 있는 거고, 우리 영업활동에 쓰는 것 중에 형체가 있는 게 형체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현금화가 빠르니까 유형이 위에 있는 거고, 기타 비유동 자산은 내 돈은 맞는데 언제 현금화가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증금. 보증금은 내 돈은 맞잖아. 그죠? 내가 그 임차 보증금은 내 돈이 맞는데 이 돈을 언제 현금화할지 모르겠죠. 그러면 그런 애들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채는 외부 이용자가 어떻게 돈 빌려왔는지까지는 크게 관심 없어요. 어차피 갚아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올해 갚아야 되네, 올해 안 갚아도 되네, 이 둘로만 나눌 거예요. 그럼 자본은 크게 분류를 두 분류로 나누는데, 납입 자본과 손익 자본으로 둘로 나눠요. 납입 자본, 손익 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납입 자본은 투자 받아서 우리 회사에 돈이 된 거고, 손익 자본은 우리가 사업에서 돈 남겨서 우리 법인의 돈이 된 거예요. 둘 다 안 갚아도 되는 우리 회사의 돈은 똑같은 건데, 우리 외부 이용자한테는 투자 받은 건지 아니면 사업에서 돈 남긴 건지는 둘을 구분을 지어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여줄 때에 순수한 내 뼈대인 자본금이냐, 아니면 주식 투자 받아서 돈 번 자본잉여금이냐, 아니면 그 외 나머지 기타냐, 자본 조정, 이렇게 셋으로 분류를 나눌 거고, 손익 자본은 내가 돈 번 건 맞는데 아직 돈 된 것 같지 않은 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 우리 손익 자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 키보드 살살.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자, 우리 잉여라는 글자를 우리 좀 일상생활에 잘 쓰나요? 잘 안 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저런 표현을 친구들이 저한테 잘 썼어요. 잉여인간이라고. 잉여는 남아 도는, 이런 뜻이에요. 인간을 붙이니까 안 좋은 말이지만 돈을 붙이는 순간 좋은 거죠. 우리 회사에 돈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에 돈이 남는 게 투자 받아서 돈이 남아 도니, 사업에서 돈이 남아 도니, 이 두 개를 구분을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아실 건데,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액면가보다 비싸요, 시가가. 그러면 투자 받으면 무조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영 실적이 안 좋으면 주식 발행해서 돈 남겨서 외부 이용자한테 오인된 결과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는 이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너네가 사업에서 돈 벌고
이 돈 가지고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지 이 돈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우리 같이 사업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업하고 있어. 근데 제가 자, 여러분 누가 투자했어요? 돈 나눠 가집시다. 사기꾼 같은 느낌 안 드나요? 근데 제가 이번에 돈 이만큼 남겼어요. 이 돈 사업에서 돈 남겼어요. 돈 나눠 가집시다. 이게 당연히 건전하고 멀쩡한 법인이죠. 얘가 배당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를 구분을 하고 있고 우리 회계 기준에서도 얘 둘이는 철저하게 구분해서 표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막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책이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 보시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자산이라는 건 이제 왼쪽에 썼는데 제가 당분간은 계속 왼쪽인 차변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오른쪽인 대변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차변 대변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 제가 계속 오른쪽 대변 왼쪽 차변이라고 할 건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도 조금씩 용어를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때 차변 대변으로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럼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구나 이렇게 익숙해져 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A라는 하나의 회사한테 자, 받을 돈이 있고 그리고 갚을 돈이 있어요. 자, 같은 한 회사한테 받을 돈이 있고 갚을 돈이 있는데 자, 받을 돈은 자산인가요? 그죠? 한국 사람은 착해서 그 느낌이 잘 없어. 근데 반대로 자, 갚을 돈은 부채인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착하다는 게 갚을 돈은 잘 아는데 다른 돈이 내 돈이라는 느낌은 잘 못 가져요. 그죠? 자, 갚을 돈은 얘는 우리가 성격이 부채예요. 부채. 그럼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은 내 돈이에요.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채권이라는 표현 쓰죠? 채권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채를 채무라고 말하는 건 상환의 의무를 지고 있는 걸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한 회사한테 내가 받을 돈이 100만 원이 있고 갚아야 될 돈이 6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받을 돈이 100만 원이 있고 저한테 갚아야 될 게 60만 원 있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 전문가들은 상계한다라고 표현하고 저같이 저렴한 사람들은 60만 원 퉁치고 40만 원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린 40만 원만 받을 게 있다라고 하고 갚을 게 없다라고 표현해도 사실 우리는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회계에서는 위에처럼 이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다 하라는 게 총액주의고 그리고 아래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순액주의라고 해요. 순액주의. 그럼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무조건 총액주의를 사용하고 순액주의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그냥 마음대로 둘이 통화하고 40만 원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60만 원을 서로 상계하기로 한 기록까지도 기록을 다 남겨서 잔액을 각자 줄여줄 거예요. 잔액을 서로 60만 원을 없애기로 한 기록, 장부의 기록을 회계상의 거래로 기록을 해서 얘를 줄이는 거지. 같은 곳이네 40만 원만 준다고 전화해 하고 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는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않아요. IFRS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 잡으셔야 되는 게 제가 방금 말한 게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게 아니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해가 가는 자산과 자산을 상계하는 게 있어요. 또 부채와 부채를 상계하는 게 있어요. 그건 그냥 순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에 사온 건데 얘가 60만 원 달았어. 그럼 그냥 걔가 달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100만 원 샀는데 60만 원 달았다고 보여줘도 되고 그냥 40만 원짜리라고 보여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냥 자산끼리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얘는 받을 돈 갚을 돈이라는 자산과 부채 아예 성격이 다른 애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임의적으로 상계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서 지금 35페이지에 자산부채의 총액 표시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그 뒤에 있는 글자는 읽지 마세요. 아직 우리 매출 채권이 뭔지도 이야기 안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중 되면 쉬운 건데 지금 괜히 보면 고민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우리 재무상태표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다음 36페이지로 가서 자,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 성과 그리고 수익 비용을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예요. 자, 일단 우리 수익하고 이익하고 같은 건가요? 수익, 이익 완전 다른 거죠. 그죠? 자, 제가 앞에 원가 이야기할 때 얘를 100원에 사와서 500원에 팔고 400원 남길 거라 그랬죠. 자, 그럼 내가 500원에 판 거를 매출이라고 할 거예요. 혹은 뭐 매출액이다. 5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이거 사온 금액이 판 거에 대한 원가예요. 매출 원가가 100원이 될 거고 그럼 나는 매출에 대한 이익이 나오는 게 400원이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매출액이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사온 대응 원가를 우리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남긴 돈을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익은 원가에 이익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밥 한 끼를 사 드시면 그 밥 가격 판 가격은 수익이 되는 거고 그 밥을 파신 분에 있는 원재료가 대응되는 비용이 될 거고 남긴 마진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하고 이익은 아예 다른 거죠. 그럼 이 수익 비용하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 비용하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하고는 큰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올해 빚이 제가 안 갚으면 내년까지도 사라지지가 않죠. 그죠? 근데 올해 월급이지 내년 월급이 아니죠. 이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무상태표에서 이야기하는 자산 부채 자본은 내가 없애버리거나 빚은 갚아버리지 않는 이상 안 없어지는 건데 그냥 올해 월급은 2020년도의 월급이었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비용은 그 해에서만 그 기간 안에 일어난 성과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흔히 작년에는 잘 벌었는데 그건 작년 이야기고 올해는 힘들어. 그럼 올해는 힘든 거지 그냥. 그죠? 근데 작년에 통장에 1억이 있었는데 그 돈을 안 썼어. 그러면 지금도 1억 있는 거잖아요. 재산하고는 얘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를 해요. 자, 이 발생주의 회계를 한다라는 건 수익은 실현주의를 구현하고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는 걸 발생주의 회계를 한다라고 해요.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는 걸 발생주의 회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자, 우리 회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고 인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불편한 용어를 쓸 뿐이에요. 자, 실현주의. 여러분이 음식점을 해요. 오늘 손님이 와서 밥 먹으면서 카드 끌고 갔어요. 그럼 예를 들어 오늘 10만 원치 팔았으면 10만 원 매출이죠. 수익이잖아요. 근데 카드 끌고 갔어요. 오늘 돈 들어오나요? 돈 안 들어와도 매출이라 그랬잖아. 한마디로 뭔가를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그에 실현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도 나는 수익이라고 인식하는 게 실현주의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걸 실현주의라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인 거예요. 돈 들어와야지 매출이야라고 말한 게 아니라 팔면 매출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게 실현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자, 지금 제가 이 보도마커를 팔려고 사와요. 사왔을 때 내가 안 팔고 가지고 있는데 얘를 비용으로 매출 원가라고 할까요? 내가 팔 수 있는 내 재산이야라고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재고는 비용이 아니고 내 재산이에요. 그럼 팔기 전까지는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팔면 대응 원가로 비용으로 매출 원가라고 지울 거예요. 방금 여기 적었던 것처럼 팔려야 매출 원가로 100원을 뺄 거지, 팔기 전까지는 내 재고 자산이라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이해가시면 그게 팔렸을 때의 비용을 인식하지 그 전에 인식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그렇게 정형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얘를 적어 놓은 거고, 이제 우리가 이걸 봤을 때도 우리는 그래서 발생주의를 가지고 인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발생주의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는 정말 돈이 오갈 때만 내가 수익 비용 인식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제가 아는 기준에 봐야 US 갭하고 IFRS밖에 없는데 그 회계 기준에서도 전혀 사용하는 곳이 없는 방식이에요. 현금 들어와야지 이 회사가 수익이라고 할 거면 이 회사의 현재 상황을 빨리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A라는 국가에 10억치 팔았어요. 100억치 팔았어요. 근데 돈은 한 달 뒤에 준대. 한 달 뒤에 돈 받았을 때 그 정보를 알면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현되게 되면 그때그때 수익은 인식하고, 하지만 내 재산이 채권으로 남아있다는 것만 재무상태표에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손익계산서예요. 그럼 이 손익계산서에서도 외부 이용자한테, 그럼 지금 우리 학원이 예를 들어 돈을 버는데 수강료를 받아서 돈을 벌면 매출이라고 말하면 어색한가요? 그게 매출이지. 수강료 받는 게 학원이니까. 근데 우리 학원이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를 팔아서 돈을 받았어요. 매출이라 그러면 이상하죠? 그렇게 구분을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일정 기간을 둬서 이 기간 동안 얼마치 매출이 있었고 얼마만큼 비용이 들었고 이런 거 다 쓸 거예요. 그럼 여기에 회사명, 회계단위, 자, 제가 왼쪽 오른쪽 계속 쓰고 있죠. 다음에 재무제표에서 볼 수 없는 것은 했을 때 얘 선택하면 안 돼요. 이런 시험이 나왔는데 회사명이 재무제표 어디 있어요? 저한테 해맑게 말하길래 그 다음부터 죽으라 쓰고 있어요. 하면서 여러분들 본 적이 있어야지. 그죠? 자, 그럼 자, 손익계산서에서는 표현을 매출액이다라고 쓰고 여기에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 매출 총이익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이익은 이익인데 이 돈을 다 남겼나요? 자, 얘는 방금 제가 보도마카 500원에 팔고 보도마카 원가가 100원이라 그래서 400원 남겼다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걸 팔기 위한 우리 직원이 있었으면 직원의 월급이라든지 가게를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면 매장 월세, 매장 전기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혀 반영된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우리 기업을 이제 관리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또 영업비용으로서 별도로 뺄 거라는 거예요. 얘를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라고 표현을 해요. 흔히 판관비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이걸 빼야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 영업이라는 건 이제 저와 같이 회계하는 동안 영업활동이라는 건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행위, 그걸 영업활동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 외적으로 하는 걸 영업 외 활동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학원이 그래도 은행 거래를 하겠죠. 그럼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이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이자 받으려고 설립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자 붙는 거는 영업 외 수익이라는 거예요. 혹은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이자를 준다든지 사용하고 있던 물건이 파손이 되어서 버린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나오는 비용은 우리 영업활동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 외 손익은 수익하고 비용을 섞어서 손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얘를 빼면, 자, 오른쪽에 쓸게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게 돼요. 순이익이란 표현은 뺄 거 다 뺐다라는 이야기라 그랬죠. 그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마지막 법인세를 빼게 되면 이제 진짜 뺄 거 다 뺐잖아요. 이번 회계 기간에.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서는 이 당기 순이익을 구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건데, 근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장님이 중간 마진이 얼마냐라는 표현을 좀 쓸 거예요. 특히 세무사 사무실 일하다 보면 거래처 사장님이 한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중간 마진이 얼마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매출 총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장님은 매출 총이익이 궁금할까요? 물건만 가지고 400원 남겼는데 얘 빼고 나니까 50원도 안 남았어. 이 장사를 할까 말까 고민해야지. 판매 부대 비용이 물건 원가보다 두세 배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 이거 물건만 팔았을 때 얼마 남았는데 사실 제일 먼저 줄이고 싶은 게 이거죠. 우스갯소리로 뭐 전기불도 끄고 어떻게든 해서 얘는 줄일 수 있는 건데, 물건 원가는 조금 크게 접근을 해야 될 건데 기업에서 얘는 노력하면 되잖아. 제일 쉬운 게 뭐죠? 직원 자르면 돼요. 월급 인건비가 재료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수순을 가요. 그죠? 특히 생산직이 아니고 판매직이면 기형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가 봤을 때도 매출액인 수익이 커야 되지 영업의 수익이 크다. 그럼 이 회사는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서 생긴 거죠. 우리 학원이 땅 팔아가지고 돈 남겼대. 그러면 영업 외 수익일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커서 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이게 크면은 제대로 돼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외부 이용자한테 이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 교재 보면 수익과 비용도 마지막으로 총액으로 보고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 총액으로 보고한다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도 자,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수익과 비용을 임의적으로 상기하지 않아요. 수익과 비용을 임의적으로 상기하면 안 돼요. 수익끼리 비용끼리는 상관없어요. 수익과 비용은 임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 기준은 무조건 전부 다 총액주의라는 거예요. 왜냐면 IFRS에서는 영업의 수익 비용은 영업활동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상기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대학교나 다른 공부에서 하시는 거고, 우리 여기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재무상태표 본 적 있으신 분들 보면 제가 앞에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 썼죠. 그런데 재무상태표 클릭해 보시면 비유동자산이 위에 있을 거예요. 그죠? 왜 비유동자산이 위에 있냐면 IFRS는 유동 비유동은 위치 뒤집어줘도 돼요. 근데 비유동에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우리 무형자산 순서는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투자하는데 이 회사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 뭐가 관심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걔는 밑에 있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무조건 유동이 위에 있어야 돼요. IFRS하고는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유동성 배열의 원칙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현금 흐름표하고 자본 변동표 주석은 제가 모레 좀 만났을 때 설명드리고, 모레는 저와 같이 지금 봤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이제 컴퓨터로 입력하면서 좀 계정 과목이라는 거 구경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계정 과목이라는 걸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자, 오늘 첫날이라서 좀 힘드셨죠?